여러분, 저는 올해 78입니다.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이면 눈을 뜨고 물 한 컵 마시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지요.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그게 제겐 다행이더군요. 왜냐하면 이 일상조차 제가 지킬 수 있을지 의심했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 뒤로는 큰아들 민수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민수는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효자였어요. 매달 용돈 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명절 때면 제일 먼저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순덕 씨는 복 받았어. 아들이 저렇게 잘하니.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아들은 효자라고, 제가 늙어도 걱정 없을 거라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친절한 목소리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아니,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의 반만 본 거였다는 걸. 이 이야기는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진짜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이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하고요. 일제강점기 끝자락에 태어나서 해방 맞고 전쟁 겪고 그렇게 살아왔죠. 학교는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그것도 겨우 졸업했고요. 당시에는 여자애들은 글 배울 필요 없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22살에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그렇게 우리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둘을 낳았어요. 큰아들 민수, 딸 민지.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까지 보냈죠. 민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시집 갔고요. 남편은 65살의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딸 민지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거기 사람이거든요. 자주 못 봅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멀리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 민수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고마웠죠. 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 게. 며느리 김혜진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고요. 민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혜진은 전업주부고요. 애가 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 준호, 3학년인 손녀 지우. 저는 손주들을 돌보는 걸로 제 역할을 했어요. 아침에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혜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효자였고 혜진은 착한 며느리였고 손주들은 귀여웠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성격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말이 많지 않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집살이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마음을 잘 몰라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죠. 제 말버릇은 그래도 뭐 이겁니다. 뭔가 섭섭한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던 게, 제 큰아들 민수는요, 올해 48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회사원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죠. 키는 한 175cm쯤 되나? 좀 마른 편이고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성격은 꼼꼼해요. 뭐든지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원칙적이고 감정 표현은 좀 적은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요즘은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신경 쓰느라 피곤해 보이더군요. 며느리 혜진이는 45이에요. 전업주부고 우리 손주 둘을 키우고 있죠. 외모는 단정해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더라고요. 성격은 겉으로 보면 밝은데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것도 이해는 가요.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죠. 제 딸 민지는요, 지금 44입니다. 제주도에 살아요. 남편이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격은 오빠랑 달라요. 밝고 적극적이고 말도 잘하고 저를 많이 걱정해요. 자주 전화하고 안부 물어보고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통화로 자주 이야기하죠. 민지는 오빠한테 엄마를 맡긴 게 미안한가 봐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손주들은요, 준호가 11살이고 지우가 9살입니다. 평범한 초등학생들이에요. 귀엽죠? 저를 좋아하긴 하는데 부모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 거겠죠. 옆집에 사는 영자 씨는요, 저보다 5살 어려요. 70세시예요. 같은 아파트 동에 살아서 자주 마주쳐요.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참견도 좀 하고,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 유일한 친구죠. 이 나이에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새벽 5시 반.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몸이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조용히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방은 작은 방이에요. 원래 민수네 부부가 쓰던 서재였는데 제가 오면서 제 방이 된 거죠.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다입니다. 그래도 뭐 편하네요. 제가 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고 물 맞추고 밥솥 누르고 이 일은 자동으로 되더군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거리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혜진이가 사온 시금치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내일 아침에 된장국 끓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부탁인지 명령인지 모를 말투로. 저는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했죠. 그래도 뭐, 며느리가 시킨 일이니까요. 시금치를 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혜진이가 저렇게 말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어머니,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던 애가 요즘엔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말하거든요. 아, 섭섭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며느리도 바쁘니까요.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해는 해요.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군요. 6시 반.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다 됐다. 일찍 일어나시네. 좀 더 주무시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은 항상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민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라. 혜진도 곧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얼굴도 안 씻은 채로 나왔어요. 어머니,
애들 도시락은 만드셨어요? 응, 냉장고에 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표정에는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준호와 지우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밥 주세요. 그래, 먹어라.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제가 어릴 땐 밥상머리에서 그런 거 하면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요즘은 다들 그러더군요. 민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민수가 출근한 후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혜진은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야 나왔어요.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바람이 선선하고 빨래를 널다가 문득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더군요. 70년 넘게 살았는데 결국 남의 집에서 가정부처럼 사는 거. 아니, 가정부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며느리 집에서 사는 건데, 제 아들 집에서 사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남의 집 같을까요? 오후 2시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혜진이가 쪽지에 적어놓은 목록을 들고요. 우유, 계란, 사과, 두부, 김치, 고등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영자 씨가 왔어요. 아이고, 순떡 씨. 장 보러 가요? 응, 집에 살 게 떨어져서. 영자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랑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영자 씨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요? 잘 지내요? 뭐 그냥 그렇지. 에이, 속 편하게 말해봐요. 우리 나이에 뭘 숨겨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글쎄, 잘하긴 하는데 뭔가 좀 뭐? 눈치가 보여.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며느리가 착해도 남의 엄마잖아. 눈치 안 볼 수가 있나? 근데 혜진이는 나한테 잘해줘. 말도 안 놓고 말 안 놓는 게 오히려 더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뭔가 찔렸어요. 맞아요. 혜진이는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써요. 그런데 그게 예의라기보다는 벽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민수는 효자잖아요. 동네에서 얼마나 소문났는데. 그건 그래. 민수는 정말 잘해주지. 그럼 됐네요, 뭐. 아들이 효자면 된 거지. 영자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혜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장 보실 때 휴지하고 세제도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고기, 또, 민수 오빠가 먹고 싶대요. 이틀 전에도 고기를 먹었는데 또 먹는다고 하네요. 저는 고기를 자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하지만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영수증을 보니 10만 원이 넘더군요. 혜진이가 주는 장보기 돈이 한 달에 40만 원인데 이렇게 쓰면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들네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손 씻고 밥 먹어. 혜진이 삼겹살을 구웠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어머니, 고기 드세요.
민수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앞에 놓았어요. 고맙다. 민수는 정말 저한테 잘해요. 밥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건 먼저 챙겨주고 편하게 드시라고 하고,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릎은?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좀 나아졌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혜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면 빨리 가보셔야죠. 나중에 더 나빠지면 어떡하려고요.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저는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민수가 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미안하잖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숙제 검사 받았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준호 잘했네. 할머니가 봐주셔서요. 저는 요즘 손주들 숙제를 봐줘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 숙제 정도는 봐줄 수 있거든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해야지.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엄마는 바빠. 할머니도 바쁘시고. 준호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할머니는 집에만 계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왠지 혜진의 생각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집에만 계시잖아. 맞아요. 저는 집에만 있죠. 밖에 나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민수가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장 할머니한테 사과해. 준호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저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니 혜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거들려고 했는데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거절하는 말투였어요. 그래도 내가, 어머니는 쉬세요.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밤 11시쯤.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민수와 혜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제 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죠. 여보, 엄마 병원 정말 모시고 가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무릎 아프다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게 문제인데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요. 카드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200만 원 넘게요.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제가 뭘 샀겠어요. 생활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아, 우리 좀 절약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계시니까 지출이 더 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늘어? 식비도 늘고 전기세 수도세도 늘고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인데. 알아요, 알아요. 그냥 좀 힘들다는 말이에요. 다시 침묵. 혜진이 다시 말했어요. 근데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요양원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요양원. 지금은 안 아프시지만 나중에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우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혜진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우리가 모셔야 해.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 월급으로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민수가 말이 없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요. 집에서 맘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일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걸까? 민수와 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나갔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제 그 친절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딸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민지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아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민지는 센스가 있는 애예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제주도 놀러 오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괜찮아. 민수네가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나가니? 오빠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야, 됐어. 민지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네 집에서 불편한 거 없어요? 없어. 민수가 잘해주는데 뭐. 진짜요? 진짜야.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지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딸한테조차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용돈을 줬어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요.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매달 제게 10만 원씩 용돈을 줍니다. 고맙다, 아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민수는 착한 아들이에요.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그날 밤 또 민수와 혜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어머니 용돈 드렸어요? 응, 아까 드렸어. 10만 원이죠? 응. 그걸로 뭘 하시래요? 뭘 하니?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요즘 세상에 엄마는 쓸 데가 별로 없잖아. 그래도 너무 적지 않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안 주면 더 서운해 하실 거 아니야? 그럼 더 드리든가.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쉬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만 원. 그게 많은 돈은 아니죠. 요즘 세상에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10만 원조차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였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뭐예요? 용돈 말인데 안 줘도 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부족해요? 더 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용돈은 드려야죠. 됐어. 민수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잖아.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용돈을 거절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혜진과 민수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용돈 안 받겠대요? 응, 다행이네요. 그것도 부담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용돈을 거절한 건 자존심 때문이었는데 혜진은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결국 저는 이 집에서 짐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민수는 여전히 저한테 다정했지만 이제 그 다정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왔어요. 술을 마신 것 같더군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어머니, 아이들은 재웠어요? 응, 잠들었어. 그래요? 잘 됐네. 혜진이 소파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니, 응?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뭐? 어머니, 우리랑 사시면서 행복하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혜진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집인데 제 집 같지가 않고 눈치 보이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못된 며느리 같죠?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니 눈치 보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저는 언제 쉬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실수였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딸 민지한테 가자니 제주도는 너무 멀고 혼자 살 형편도 안 되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밖에.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알았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 주간보호센터 다녀보실 생각 없으세요? 주간보호센터? 네. 낮에 거기 가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주간보호센터? 그건 제가 아는 곳이었어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는 곳. 민수야, 엄마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핑계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더군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웃 영자 씨를 만났어요. 순떡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 씨네 집에서 잘 지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나 주간보호센터 가라는 소리 들었어. 뭐? 순덕 씨가? 왜? 민수가 그러는데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라고. 영자 씨가 혀를 찼어요. 그거 핑계고 사실은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인다는 소리잖아. 순덕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순떡 씨, 우는 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가 짐이 되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은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잖아. 그래도 이 꼴이야. 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떡 씨, 내 말 들어봐. 자식한테 기대지 마.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해. 이 나이에 무슨 내 인생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아직 건강하잖아. 할 수 있는 게 많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씨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이 애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 아, 그러셨어요. 그 순간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저녁은 치킨 먹는데요. 그래, 좋겠네. 할머니는 안 드실 거예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치킨 드시면 소화 안 되신대.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혜진이 멋대로 생각한 거였죠. 아니야, 나도 먹을 수 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어머니는 따로 죽 끓여 드릴게요. 죽. 저는 환자가 아닌데 왜 죽을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녁 시간. 가족들은 치킨을 먹고 저는 혼자 방에서 죽을 먹었어요.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도 줄고 웃음도 줄고 존재감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주간보호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응. 그럼 한번 가보시겠어요? 민수야, 엄마는 정말 가기 싫어.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프로그램도 있고, 운동도 하시고. 민수야. 네. 엄마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부담스럽다니요. 무슨 말씀을. 엄마가 다 알아. 혜진이랑 내가 밤마다 하는 이야기.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건 괜찮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실수였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엄마가 짐이라는 거 아니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지야, 엄마가 제주도로 갈게. 뭐? 갑자기요? 응. 엄마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가 뭐라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야,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그냥 떠나고 싶어. 엄마, 울고 계세요? 저는 울고 있었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민지야,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당연하죠. 제가 내일 당장 갈게요. 엄마,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 집을.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엄마가 제주도로 갈 거야. 민수가 놀랐어요. 갑자기요? 왜요? 민지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다녀올게.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편하게 다녀오라고.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오후에 민지가 왔습니다. 제 딸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민수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민지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가 서 있더군요. 손을 흔들면서 제 아들, 제가 평생 믿었던 효자.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효자라는 게 뭔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공항으로 가는 길,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오빠한테만 맡겨놔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주도 가서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민지야, 고맙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제가 7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 이제 떠나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민수는 정말 나쁜 아들일까? 아니에요. 민수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어요. 혜진도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는데 억지로 함께 있으려니 모두가 힘들었던 거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서울보다 따뜻해요. 엄마한테 좋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민지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카페 옆에 딸린 작은 주택이었는데 햇빛이 잘 들었죠. 엄마, 이 방 쓰세요. 작지만 편하실 거예요. 방에 들어가니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바다가 보이네. 그죠? 예쁘죠?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무 눈치도 보지 마시고.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서울에서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낮에 카페를 운영하고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가끔 카페에 가서 손님들한테 차도 내주고 이야기도 나눴죠. 제주도 사람들은 순박했어요.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친절했고요. 어머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제주도가 좋네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제주도는 어때요? 좋아.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돌아오세요. 민수야,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못났어요.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제발.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여기서 지낼래. 민지도 좋아하고 여기가 엄마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요? 민수야, 너는 내 인생 살아. 혜진이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어머니 없이요? 엄마는 괜찮아.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보면 되지. 민수가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저는 깨달았어요. 효자라는 게 뭔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효자는 엄마와 24시간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한지, 건강한지 신경 쓰는 거죠. 가족은 억지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민수는 효자였어요. 지금도요. 다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가족이 제주도로 놀러 왔어요. 준호와 지우가 저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민수와 혜진도 왔어요. 혜진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며느리였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다만 우리가 서로 힘들었던 거지.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차려준 제주도 음식, 고등어 조림, 전복죽, 흑돼지 구이.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끔 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밤에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민수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야, 내가 날 행복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 엄마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가끔 와. 너무 자주 오지는 말고. 민수가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는 파도. 저는 그 파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파도 같은 거구나. 밀려왔다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어떤 파도는 크고 어떤 파도는 작고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늙는다는 게 뭔지, 혼자가 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지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엄마, 커피 드세요. 고맙다. 함께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죠. 손님들이 오면 인사하고 때로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도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박순덕, 78살의 한 여자.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저로 사는 거였죠.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 나이든 부부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어머님, 커피 2잔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그 부부를 봤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늙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성우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렇게 늙었을까요? 손잡고 함께 커피 마시고 받아보면서.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없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제 삶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민지와 저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온 거 후회 안 하세요? 아니, 전혀. 여기 와서 다행이야. 그래도 오빠네 집에 계시면 더 편하셨을 텐데. 민지야, 편한 게 다가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지. 맞아요, 엄마. 민지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저랑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100살까지 살아야지. 100살이요? 응. 요즘 100살도 젊은 축이래. 우리는 웃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람. 서울에서 불던 바람과는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민지랑 해변을 걸었고 커피를 마셨고 웃었다. 민수한테서 전화도 왔다. 손주들 목소리도 들었고 모두 건강하다고 했다. 나도 건강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민지를 돕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죠. 가끔 제주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노인 요가 수업, 서예 교실, 노래 교실. 거기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제 또래의 할머니들. 순떡 씨,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딸 따라왔어요. 딸이랑 사시니 좋겠어요. 네, 좋아요. 그분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분,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는 분, 혼자 사는 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후회하는 일. 나이 들면 다 비슷해요.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로가 돼요. 저는 깨달았어요. 늙는다는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는 걸.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제주도로 갈게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래, 좋아. 기다릴게.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엄마 건강해. 걱정 마. 어머니 사랑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랑해요라는 말. 엄마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민수는 좋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효자라는 건 엄마 곁에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행복한지 신경 쓰는 거예요. 전화하고 안부 묻고 가끔 찾아오고 그걸로 충분한 거죠. 명절이 되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제주도에 왔어요. 이번엔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봤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그래, 할머니 행복해. 서울에 계실 때보다 더 웃으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지우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준비한 저녁상.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혜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할 게 뭐 있니?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이게 가족이구나. 억지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는 게 가족이구나. 공항에서 배웅할 때 민수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와 지우도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엄마, 오빠네 다시 가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엄마는 여기가 좋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네 가족이 갔다. 다들 건강해 보였다. 나도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 알 것 같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민지와 함께. 민수는 2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딸 민지는 매일 함께 있고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늙는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78살에 제주도로 이사 온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가끔 자식들을 만나고 이게 제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한 삶.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젊은 여자가 왔어요. 나이가 30쯤 되어 보였죠. 할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여자는 슬퍼 보였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커피를 내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할머니가 들어줄게. 그 여자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 문제예요. 그래요?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왜 웃으세요? 아니야, 미안해. 그냥 내 이야기가 익숙해서. 익숙하다니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수네 집에서 살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로 온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딸이랑 살아요. 훨씬 행복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같이 살자고 해요. 같이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서로 편한 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위로가 돼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여자가 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구나. 그날 밤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책을 쓸까봐. 책요? 무슨 책? 엄마 이야기. 늙는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그렇게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 인생 이야기.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던 이야기. 한 달이 걸렸어요. 짧은 책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책.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78, 나를 찾아 떠난 여행. 민지가 그 책을 읽고 울었어요. 엄마,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 이 책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민지는 그 책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힘들었는데 위로가 됐어요. 노부모를 모시는 게 쉽지 않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줬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정말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78살에 작가가 된 거예요. 책이 나오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팔렸어요. 독자들한테서 편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제 엄마가 할머니 책 읽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순덕 할머니, 저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할머니 책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민수도 제 책을 읽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책 읽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민수야,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저는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책 읽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았어요. 민수야, 너는 이기적이지 않았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몰랐을 뿐이야. 어머니, 민수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그리고 너도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죠. 인생도 저렇구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고. 중요한 건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저는 이제 80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나이 드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딸과 함께 웃고 제 아들과 전화하고 제 손주들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게 전부예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가 몇이든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용기 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효자, 효녀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게 효도예요. 곁에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려워 숨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게 힘들다고. 그래야 서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8배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순덕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말과 교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민수네 집에 있을 때 저는 민수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렸어요. 혜진이가 저를 편하게 해주길 바랐고요. 하지만 그건 제 몫이었어요. 제가 제 행복을 찾아야 했던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억지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는 것.
효도란 24시간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행복한지 신경 쓰는 것.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제주도 바다를 보며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이 좋은 하루이기를.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장해요. 고맙습니다.